지금 일본이 注目 발칵 の発表では 뒤집혔습니다. 石破総理政 일본의 の 한 명문대 여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藤 역사적 井総長 진실이 は祝 도쿄 辞で 전체를 およそ 뒤흔들고 10 있습니다. 年前に建てた 비밀을 간직한 채 한국으로 몰래 떠난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믿어온 모든 역사가 거짓으로 밝혀진 순간 그녀의 선택이 일본 외무성까지 발칵 뒤집게 된 사연. 한 여학생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양국 관계에 던진 폭탄 선언,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나카무라 아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19살 대학생이죠. 현재 일본 최고의 명문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은 평범한 또래들과는 달랐어요. 저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일본 외무성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 역시 외교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과 중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깎아내린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날조해서 일본을 모욕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과를 요구하지. 저는 이런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시절,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다 줬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조작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교과서로 배웠고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역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을 들을 때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말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도 일본의 역사관이 올바르다는 전제하에 공부했어요. 면접에서도 자신있게 말했죠. 일본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쿄대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다른 시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단순한 시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과연 제가 알고 있는 역사가 사실의 기록일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 국제관계학과에서는 동아시아 외교사라는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앞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쳐들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당연히 일본의 위상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과연 우리가 충분한 반성을 했을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학기에는 동아시아 외교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주변국과 맺어온 관계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사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 서양 학자들의 연구,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득 담긴 논문들. 그곳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한 실태조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록, 731 부대 인체 실험 기록.
이런 제목들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작성한 내부 문서였어요. 그 문서에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과정과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동원 과정을 기록한 일본군의 문서도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조작한 자료가 아니라 일본 내부 문서에서 나온 것들이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멍한 상태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직접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살아온 19년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도쿄대 도서관에는 일반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역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를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다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본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책들만 있었어요. 위안부 진실, 역사 왜곡과 한국, 일본의 아시아 근대화 기여. 이런 제목의 책들이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들, 친구들. 그들 모두가 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왔던 걸까요? 결국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싱가포르 단기 연수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거짓된 역사 속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몸이 떨렸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도쿄와는 다르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죠. 호텔에 짐을 푼 후 저는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얼마나 역사를 날조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일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해 입구에 서니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 경찰이 남긴 고문 기록과 실제 사용된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물고문, 손톱 뽑기, 몽둥이형, 전기고문. 이런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유리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이드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살, 16살 소녀들도 있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시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제 수감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나이 어린 학생들, 평범한 시민들, 노인들까지. 그들은 단지 일본의 지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았던 겁니다. 한 전시실에서는 당시 일본 경찰의 보고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람객들보다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체포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본 경찰은 이를 성과라고 표현했더군요.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당시 조선인 수감자들이 몰래 남긴 쪽지와 메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문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았더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정도의 고통은 기꺼이 감내하겠다. 라는 내용의 쪽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전시를 보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날조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 일본 경찰의 보고서, 실제 고문 도구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전시실에는 위안부 관련 자료도 있었어요. 그곳에는 한 할머니의 증언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4살 때 일본군이 마을에 와서 학교에 가면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라는 설명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마지막 전시는 해방 후 한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일본을 향한 증오나 복수심을 부추기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과 화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었죠.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과연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글자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서대문 형무소 방문 이후 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위안부와 강제징용이 사실이라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다른 진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 도서관을 찾았어요. 사전에 연락을 취해 방문 허가를 받았거든요. 목적은 일본의 전쟁 범죄, 특히 731 부대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731 부대에 대한 자료를 접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연구자를 통해 극비 자료를 직접 보게 됐어요. 도서관 특별 열람실에 앉아 처음 자료를 펼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국 육군 관동군 방역급 수물부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이것은 소위 731 부대라 불리는 일본군 생체실험 부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마루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인체실험 대상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산채로 해부당하는 조선인, 동상실험, 세균주입 실험. 일본군이 남긴 공식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존경하던 일본군이 이런 짓을 했다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실험 대상자들의 사진과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마루타라는 번호로 불렸죠. 실험 과정과 결과가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동물 실험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생체 해부 사진이 있었어요. 설명에 따르면 마취 없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적은 신선한 장기 관찰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다른 문서에는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 다양한 세균을 인체에 주입한 실험 기록이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세균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지, 세균이 인체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죠. 가장 잔인했던 것은 동상 실험이었어요. 영하 20도의 환경에 사람들을 노출시킨 후 동상에 걸린 신체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나 다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부러지기도 했어요. 이런 실험들은 의학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혹함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전쟁이 끝난 후 731 부대의 많은 책임자들이 미국과 거래를 통해 면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전범 재판을 피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학교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노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항상 일본이 피해자였다고 원자폭탄의 비극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죠. 저는 책을 덮고 연구실 밖으로 뛰쳐나와 벤치에서 숨을 가다듬으며 울음을 삼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본 잔혹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전범 재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쿄 재판에서 731 부대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살펴보니 731 부대의 잔혹한 실험은 도쿄 재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더군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축소했다는 연구자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생체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하루 종일 자료를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위대한 일본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싱가포르는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네,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날조라고 배웠지만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역사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숙연했어요. 입구에는 소녀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요히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었죠. 가이드는 역사관을 안내하며 위안부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운영한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 10대 소녀들이었죠. 역사관 안에는 실제 위안소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가 있었어요. 좁은 방, 얇은 칸막이, 그리고 군인들의 줄.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전시물 중에는 당시 일본군이 작성한 위안소 관리 규정도 있었어요. 위안부들의 이동, 건강검진, 심지어 하루에 받아야 할 군인 수까지 자세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살 때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날 끌고 갔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도착한 곳은 군인들이 줄 서 있는 위안소였어.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전시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서서 피해자의 눈을 응시했죠. 사진 속 소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한 역사관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죠. 죄송해요. 방명록에 적으신 이름을 보고 알게 됐어요. 여기 일본인 방문객은 드물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이런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요. 생존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오후에 방문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혹시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직원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은 예약된 단체만 할머니를 뵐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규모로 진행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젊은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역사를 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고 싶어요. 오후 2시 저는 작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10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입장하셨어요. 96세 김영옥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16살 때 위안부가 되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위안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노예였지.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 할머니는 당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 도망치려다 붙잡혀 받은 가혹한 처벌,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계속된 고통과 침묵.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내 이야기는 살아남아야 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날조라고 배웠어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가 여기 온 것은 진실을 알고 싶어서지. 그럼 됐어. 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꼭 기억해줘. 그리고 네 친구들에게도 말해줘. 할머니의 손을 잡자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감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할머니께 이런 끔찍한 일을.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저으셨어요.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가 끝난 후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께서도 감동하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온 젊은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역사를 마주하는 모습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날조라고 배웠던 학창시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들은 역사를 날조해서 일본을 모욕한다는 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저는 이 진실을 알고도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쿄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어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 시내의 카페로 나왔어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TV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별다른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홀로코스트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죠. 화면 속에서는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나오고 있었어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범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어서 독일 교과서의 내용이 소개됐어요. 독일 학생들은 나치의 잔혹행위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고등학생의 인터뷰가 나왔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배우고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가 어떻게 축소되거나 미화되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세게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나치 시대의 범죄를 인정하고 교과서에 상세히 기록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더군요. 홀로코스트 기념관뿐만 아니라 곳곳에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기 위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독일은 과거를 직시했지만 일본은 회피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은 가해자의 후손임을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손을 꼭 쥐고 떨었어요. 잠시 후 저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믿어줄까요? 제가 반일 세력에 세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 일본의 공식 입장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분께 진실을 말한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저를 한국의 선전에 속았다고 나무라실 겁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수면 위로 떨어지는 낙엽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까지. 우리 일본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해.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친구들에게 제가 본 것,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무지의 위안을 누릴 수 없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731 부대 자료,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방식의 차이. 이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가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운 좋게 이 진실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일본 젊은이들은 평생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겠죠. 그들도 저처럼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럼 난 이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저는 그 거짓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 거예요.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위안부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꼭 기억해줘. 그리고 네 친구들에게도 말해줘.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싱가포르에 갔다 왔다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일단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제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녘에 잠시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깼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지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의 설명에 의문을 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대부분은 제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몇몇은 흥미를 보이기도 했죠. 한 친구는 정말이야?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라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요즘 조용해진 것을 눈치채셨는지 가끔 무슨 고민 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학업 때문에 조금 피곤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도쿄대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동아시아 화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어요. 교수님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를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곳에서 역사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젠가는 책을 쓰는 것이었죠.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지난번에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에 다녀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교환학생으로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아야, 넌 아직 어려.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해.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팽팽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제 결심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어요.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교환학생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진실을 알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어. 이제 저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카무라 아야의 용기 있는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시작한 새로운 도전과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의 책임,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움직임의 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